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국제공항, 이곳에서 한 동양인이 체포됩니다. 그의 죄명은 바로 마약 밀매 및 유통. 브라질에서 체포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남미의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이야기입니다. 마약왕으로 알려진 조봉행은 선박의 냉동 수리기사로 일하며 해외 여러 곳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약 8년간 남미에 위치해 있던 수리남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사정에 익숙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수리남은 말씀드렸듯이 남미에 위치한 국가이며 197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여 국가를 수립한 곳입니다. 면적은 한국보다도 작고 총 인구수는 약 58만 명으로 국토의 9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봉행은 1994년 한국에서 사기죄로 인해 수배를 받았습니다. 빌라를 건축한다는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갈취한 혐의가 있으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그가 익숙하게 지냈던 수리남으로 도망칩니다. 수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남으로 도망친 방법은 아마도 선박을 통한 밀항이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한국에서 사기친 돈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미입국한 조봉행은 95년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한 뒤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공장에 나라가 세금을 면제시켜 제공하는 면세율을 합법적으로 받아낸 뒤 이것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기름 밀매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에서 온 동양인들을 이 공장에 위장 취업시킨 다음 미국이나 유럽으로 미입국시키는 입국 브로커 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름값이 오르고 미입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조봉행은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사업이 아닌 불법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수익이 좋다는 마약 밀매였습니다. 그는 인맥이 상당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수리남의 정치인들 그리고 군대, 경찰들까지도 매수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수리남의 대통령이었던 데시 바우테르서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시 바우테르서 역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군인 출신으로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사실상 수리남을 통치했었으며 1999년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마약 밀매로 1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리남의 법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의 징역형을 피해왔습니다. 정치 인사들이나 경찰들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리남의 통치자나 다름없던 거물과의 친분을 쌓고 있었으니 조봉행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 그는 남미의 마약 조직인 이른바 카르텔들과도 협업하여 본격적인 마약 밀매를 시작하는데 여러 개의 카르텔들 중에서도 90년대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았습니다. 칼리 카르텔은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남미의 마약 조직들 중 하나로 이들은 심지어 비행기를 개조해서 엄청난 양의 마약을 유통했었습니다. 조봉행이 마약을 밀매했던 방식은 카르텔에 비하면 꽤나 원시적인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사람을 통한 밀수였습니다. 우선 그는 그의 인맥을 통해 수리남 공항에 입국하는 승객들 중 아시아에서 온 승객들의 명단을 미리 받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포들 모임을 통해 접촉한 뒤 그들을 포섭하여 마약 밀수의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조봉행은 자신을 광물 사업가로 소개한 뒤 보석 원석이 든 가방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만 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이 많이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2004년 프랑스로 입국하려다가 파리 공항에서 체포되어 2년간 해외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각색되어 배우 전도연 씨와 배우 고수 씨가 주연을 맡아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첩보가 하나 입수됩니다. 바로 그가 대한민국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할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었는데 첫 번째로 수리남 현지에는 한국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인 인도 조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남과 관련된 업무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사관에서 겸임을 하고 있었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행이 수리남의 정치계와 군경 양쪽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협조자의 등장이었는데요. 그는 수리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봉행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통해서 협조자의 상황을 전해들은 국정원은 조봉행 검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국정원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협조자는 그에게 접근해서 조봉행과 친분을 쌓았고 나중에는 그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가상의 마약 상인을 꾸며내 조봉행에게 큰 돈을 줄 것이라며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요. 한 번은 국정원과 연락을 하는 것을 조봉행의 부하에게 들켜서 살해당할 위기에도 몰리지만 임기응변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2008년 9월 조봉행은 협조자에게 마약이 보관된 창고로 데려가서 한국으로 보낼 약 1조 원가량의 마약을 보여줍니다. 같은 해 10월 신변이 위험해져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한 협조자와 함께 국정원과 미국 마약 수사기관인 DEA는 조봉행을 해외에서 체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마약을 거래하자며 괌으로 유인하여 체포할 계획이었으나 초조해진 조봉행에 의심을 사게 됐고 거래가 취소되어 버리게 됩니다. 괌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선택된 곳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수리남과 가까운 브라질의 도시인 벨렘이라는 곳이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브라질 쪽에서 협조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바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수리남과 가까운 도시였던 벨렘의 특성상 벨렘 내에도 수리남의 마약 조직원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체포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그로 인해 장소는 상파울루로 변경되고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의 과룰루스 공항에서 조봉행과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봉행이 입국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국정원 요원들과 마약 수사기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였고 그는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마약 밀매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그가 한국 법정에서 받은 징역은 겨우 10년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 감옥에도 보냈으며 남미의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마약을 밀매한 중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형량인 10년은 너무나도 낮은 것이었습니다. 2011년 9월에 재판을 받았으니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자유의 몸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조봉행을 도와서 마약 밀매를 담당했던 수리남 마약 조직의 총책인 전모 씨도 국내에 송환됐으나 그도 역시 징역 8년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2022년 조봉행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 수리남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장르는 스릴러, 범죄 드라마입니다. 윤종빈 감독이 만들고 배우 황정민 씨와 배우 하정우 씨를 비롯한 여러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인 만큼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되고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실제와는 다르지만 소재가 실화를 다루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지명수배자 신세로 지내다가 남미의 마약왕까지 되었던 범죄자 조봉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